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의 가장 큰 문제 고령화, 한국, 일본보다 더 심각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화라는 이야기는 지금 영어로 에이징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에이징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이게 고령화라고 말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성장의 기반은 바로 이거죠. 저비용 노동력. 이 저비용 노동력을 보고 그리고 많은 인구, 저비용 노동력 이것을 보고 많은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갔고 이것을 이용해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죠. 또한 저비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중국 내에서 소비를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40년 급속한 경제 발전의 기반이었던 저비용 노동력이 급격한 고령화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고령화 속도가 한국과 일본보다 더 빠르다라는 것. 지금까지는 한국이 더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져서 한국보다도 더 빨라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데 일본은 늙기 전에 부자가 되었는데 중국의 문제는 미처 부자가 되기도 전에 고령화에 직면했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인민들이 지금 가난한 상태에서 고령화를 막고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부유하지 않는 노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직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더 있었으니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 법을 부동산 불패 그러한 이야기가 터지게 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된 거죠. 사파가 좋은 게 하나가 있어서 지금 올려드리는데 이게 부모 4명을 2명이 감싸고 있고 자녀 1명까지 부양하고 있는 이 중간에 낀 세대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의 가장 큰 문제 고령화, 일본, 한국보다 더 심각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고령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에 대한 분석하는 기사를 제가 다시 재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의 급격한 고령화는 중국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식 성장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지금껏 성장을 했던 것이 이렇게 우리만 따라가면 다른 나라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중국식 성장이란 경제발전 초기에 저비용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룬 중국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중국의 임금이 왜 높아지는지 그리고 이것에 따른 문제점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임금이 높아진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고학력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젊은이들의 노인 부양비 증가 인구 고갈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학력을 보게 되면 당연히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게 사회적 인식이죠. 이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러면 더 고학력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저임금의 상태를 벗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고령화로 인한 젊은이들의 부양비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더 많은 임금이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인구 고갈로 인한 인건비가 당연히 상승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뭘 더 주겠어? 뭘 더 주겠어? 뭘 더 주겠어? 라고 하면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려드렸던 게 뭐냐면 초저가 물건이 사라진다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중국 제조 2025를 통한 첨단 산업의 전환, 그리고 노동 집약적 산업의 퇴출,
이거를 시킵니다. 특히 중국 제조 2025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당연히 노동 집약적 산업 퇴출시키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미국의 강한 견제로 인해서 이게 어그러지면서 중국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미국은 중국 제조 2025 그거 폐기해. 그리고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노동집약적 산업 너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두고 보겠어. 그런데 첨단 산업으로 가는 거 우리가 막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중국이 위기에 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볼게요. 현재 중국의 위기는 인구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비 감소가 돼요. 살 사람이 줄어드니까. 두 번째, 부동산 경기 부양이 어려워집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살 집이 부족하죠. 살 집이 부족하게 되니까 결국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집이 많다 할지라도 향후에는 이 집이 남아돌 것이다. 현재 중국이 처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행정명령을 통한 벤처캐피탈 및 펀드 등의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등 첨단 산업의 투자 금지가 되었고, 미율의 고율 관세가 유지가 되면서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는 생산 단가 자체가 미국에 수입되면 올라가요. 그래서 수입이 감소가 되죠. 그리고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에 확대 적용을 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정조준합니다. 이번 리튬, 그리고 타이어,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정조준하게 되죠. FDI 감소, 수출입 감소, 부동산 경기 몰락, 소비 위축, 인구 감소, 그리고 청년 실업 등, 이게 중국이 전체적으로 처한 위기를 한마디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 총체적 난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한국, 일본과 유사점을 가진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볼게요. 극도로 낮은 출산율, 인구 감소, 고령화. 낮은 출산율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점차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감소가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 발생시키냐? 경제적인 부담을 증가시킨다. 아까 사파 하나 보여드렸죠. 지금 부모 세대가 이전 부모 세대인 조부모 세대를 4명을 부양을 하고, 그리고 자녀 1명을 부양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중국과 인도의 인구 추이. 작년에 중국이 인구 1위를 인도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궁금한 점, 바로 이거죠. 인구 추이의 감소가 이상하게 변했다는 사실이죠. 보통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가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꺾이진 않아요. 그런데 꺾이는 지금 순서가 바로 이때부터죠.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갑자기 툭 떨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구가 뚝뚝뚝뚝 떨어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후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인구 감소, 일자녀 정책을 취하면서 인구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숫자가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숫자가 줄었고, 많은 숫자가 줄었는데, 지금 농촌 지역은 일가구 일자녀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지금 노동력 때문에 더 많은 숫자가 유지가 돼요. 이것이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거고, 이것이 조금 숨겨져 있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건강증이라는 게 발급이 됩니다. 건강증이라는 게 발급이 되고, 건강증에 지금 청색, 녹색이죠. 정확하게 보면 녹색, 노란색, 적색,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건강증이 하게 되고, 이것을 하게 되면서 인구가 정확하게 표현이 돼요.
이 건강증이 없으면 이때 당시에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인구까지 다 탈탈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만큼 코로나19 상황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해볼게요. 자, 아까 언급해드렸죠? 한자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에 들어갈게요. 중국의 한자녀 정책. 198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어진 중국 국가 규모의 산하 제한책입니다. 1980년도부터 2013년까지 1부부 1자녀, 예외는 두 부부가 외동이면 두 자녀까지 허용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외동이면 두 자녀까지 허용. 그리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 자녀 정책 전격 폐지, 두 자녀까지 허용. 그리고 2021년 이후 세 자녀까지 허용하고 초과 출산 시 벌금 폐지. 여기까지 벌금이 있었어요. 벌금이 있었는데 예외 지역이 한 군데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농촌. 농촌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농촌 문제가 중국에도 심한데, 이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 지역으로 놔두게 됩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예외 지역으로 놔두게 되고, 이번에 코로나19 정책을 통해서 이 예외 지역이었던 사람들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이 생겼다라는 거죠. 앱을 통해서. 그러면 중국이 한자녀 정책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식량 문제, 자녀 양육 비용 증가, 자녀의 대학 진학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축의 정책. 지금 자녀가 너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가 됩니다. 식량 정책 때문에 이 일자녀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특히 한족을 중심으로 일자녀 정책을 더욱더 추진을 해요. 그리고 자녀 양육 비용의 증가, 자녀들이 다 대학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각 가구마다 저축이 정체돼요. 저축이 정체되면서 저축한 돈을 가지고 해외 자본을 유치해서 이것을 물건을 만들고 해외에 팔려고 하는데, 저축이 정체가 되면 이것을 재원을 마련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축이 정체가 되고 이것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한자녀 정책을 유지하면서 소황제가 출현한다. 많이 들었죠?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중국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과 같은 경우는 현재 세계 최하위. 한 여성이 평생 동안 출산한 자녀 수가 0.78명. 그 일본의 문제점은 프리터 및 히키코모리의 등장. 그리고 성인 인구 1% 이상이 약 150만 명이 히키코모리. 여러분도 아시죠? 프리터는 지금 프리잡. 그래서 알바만 하고 사는 사람들을 프리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프리터와 히키코모리가 등장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청년 실업 문제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소황제로 불리고는 청년들의 실업이 고민입니다. 아까 언급해드렸죠. 소황제가 생기게 되면서 소황제는 무조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의 대부분 대학을 보내요. 대학을 보내게 되면서 우리가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할 생각이 없어. 워라밸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청년 실업의 발생 원인을 한번 보게 되면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한 좋은 일자리 감소, 공동부유를 부르짖으며 사교육을 초토화. 이 공동부유를 부르짖으며 사교육을 초토화했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이겁니다. 외국 문물의 유입금지. 이것도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영어로 된 해외에서 수입된, 정확하게 말하면 해외에서 수입된 영어 교재로 인한 수업 금지예요. 자녀 교육시키지 못한다.
왜? 그 이유는 영어 교재 사이에 자연적으로 문화라는 게 섞여져 있습니다. 문화라는 게 섞여져 있는데 이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교육을 초토화시켜요. 사교육을 초토화시키면서 대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일면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얼마나 중국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있는 문제죠. 그리고 인구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지금 발생을 시키는데 2022년부터 인구 감소, 일본은 2011년부터, 한국은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가 되는데 인구 감소의 문제가 되는 이유는 노동력이 감소.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저비용 노동력을 가지고 성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력의 감소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저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거죠. 중국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던 2022년 자국민의 평균 재산이 한국, 일본의 인구 감소 시점의 평균 재산보다 낮다. 즉, 가난하다. 지금 현재 중국 전체로 보면 아주 상위 몇 퍼센트만 빼놓고는 가난한데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 출산 정책은 실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좋은 일자리 감소, 아까 언급해드렸죠. 미중 갈등으로 인한 첨단 산업의 발전이 둔화가 되면서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공동부유를 부르짖으며 사교육 시장이 초토화가 되었고 그리고 부동산 및 인프라 건설 동력도 상실이 됐습니다. 출산 정책이 이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특히 상하이방을 견제로 인한 부동산 불패의 몰락과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한 부동산 투자 여력의 상실. 지금 중국은 30년 후를 생각을 하면 암울하기만 합니다. 30년 후가 되면 중국의 인구는 지금보다 한 절반 가까이로 줄어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게 무슨 말을 하냐? 지금 만들고 있는 인프라 자체가 그때는 쓸모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중국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불패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잡아야 된다. 연착륙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고 2년 전에 시진핑 주석은 부동산은 투자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상하이방을 견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헝다그룹을 멸망을 시켜요. 헝다그룹을 망가뜨리면서 부동산 불패를 망가뜨렸는데 이 기회에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망가뜨렸는데 시기를 잘못 선택했죠. 지금 리오프닝을 하면 살아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살아나지 않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 감소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프라 투자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 기업들도 다 알아요. 인구 감소가 결국 소비 주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중국이 결국 제가 이 내용을 몇 번 하려고 했었는데 좋은 내용의 그 발표, 특히 언론에서 이러한 발표가 조금 나와야 그리고 이것을 분석하고 제 생각도 섞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서 제가 얘기를 못 드렸지만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것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분석을 섞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지금 저가 부동산을 양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저가는 농민공 등을 이용해서 지금 대도시로 지금 하나하나 몰려 들어가고 있고 대도시로 몰려 들어간 사람을 이 비싼 부동산을 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싼 부동산이 아닌 저가 부동산을 하는데 이 내용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성공할까?
이 정도는 좀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될까까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